아바 요양TV 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어여님들 어여 오이소 40회 자격시험 오전 짝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21개로 답인도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6개 정도 출제되었지만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0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오전 짝수형 1교시 필기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보기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 자, 1번 문제는 우리 필기 시험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죠. 자, 요양보호 개론 중에서 첫 번째 대상자 이해의 소단원에서 좀 출제가 된 것이고 여기에서의 항상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자, 특히 1번에 이런 가족 형태, 현대 가족의 형태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 수정 확대 가족은 잘 나오는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이런 수정 확대 가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 자, 이번 문제는 노년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 우리 교재에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이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요 심리적 특성이 더 많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죠.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번에서 답 5번 자, 유대감의 감소가 나타난다 했죠. 자, 이 유대감의 상실은 사회관계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보면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우울감과 고독감이 증가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번 역할의 확대. 자, 확대는 아니겠죠. 자, 축소도는 상실이 일어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은퇴로 인한 것이고 가정 내에서의 가장의 역할이 또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번 생산성의 증가는 아니고 자, 생산성과 노동력의 감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 외에 이 사회적 특성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경제적 빈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의 위축도 나타납니다. 특히 뭐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회관계도 위축이 되겠죠. 잘 못 움직이시니까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기 3번을 보시면 내향성이 나와 있고 4번의 경직성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사회적 특성이라기보다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향성의 감소가 아니라 내향성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자, 사회활동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향성의 증가로 인해 사회활동은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직성의 감소가 아니라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그래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것들이 경직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
자, 이 3번 문제부터서는요, 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요양보호 개론에서 제도 및 서비스 에 해당이 되고, 자, 이 단원에서는 항상 출제 빈도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나오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그 내용들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의 키워드는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이 목적도 간간히 또 나오기 때문에 기본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그죠?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고령으로 또는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자,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가족의 부담까지 덜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보기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죄아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죄아간 보호. 자, 이 4번 문제의 키워드는 재가급여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인데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 중에서도 다양하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가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주간, 야간 보호시설 있죠. 센터. 요거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 우리 교재에 그럼 나와 있는 그 급여 유형을 한번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보자면 자, 급여 유형은 크게 제가 지금 요 4번에 물어보는 재가급여 내용이 있고 시설급여가 있죠. 자, 이 재가급여에 방문 요양도,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여기 주야간 보호도 있고 단기 보호, 그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를 해서 복지연구 관련한 이제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요양원 있죠. 요양시설, 그다음에 요양 공동생활 가족, 소규모 구인까지. 자, 그래서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런 한 것이 요 시설 급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특별 현금 급여가 또 따로 하나 더 있죠. 여기엔 언급되어 있지는 제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5번.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이고 이 문제 또한도 간간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정리해 두십니다. 자, 4번에 각각 독립회계가 맞죠. 왜? 보험제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각각 그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립회계를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공단에서 통합징수는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이 10%가 아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우리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자, 장기요양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죠. 거기서 60에서 65%를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세금에서 조세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10%가 아니라 요 20%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받잖아요. 그죠? 장기요양 그 급여를 제공하면 대상자들에게 자, 거기서 15에서 20%를 받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2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복지부에 청구한다? 아니죠. 본인 부담금은 당연히 급여 제공을 받은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의 가족이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요양 기간은 어딜 말합니까? 우리가 재가센터, 뭐 쥐약관 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그 급여를 제공하는 데를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본인 부담금은 얼마였습니까? 자, 시설급여 같은 거 일반 우리 대상자일 경우에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자체에 지급한다? 아니죠. 급여를 제공한 곳에다가 당연히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간이 급여를 대상자한테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 비용을 그 공단에 청구를 하면 공단은 어디에다가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당연히 지급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간이 부담할 게 아니죠. 당연히 어디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첫째,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둘째,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보기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 자, 6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빈도가 높습니다. 중요하니까 정리 다 해두셔야 되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옹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학대라든지 소외 또는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고 또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이 옹호자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번에 뭐 촉진자라든지 3번의 교육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역할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4번에 동기 유발자가 또 있죠. 이것은 최대한 그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자,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개념이죠. 자, 5번에 숙련된 수발자는 본인 스스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배워서 학위 개발을 통해서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정보 전달자가 있고 관찰자의 역할이 있고 말벗 또는 상담자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정보 전달자는 신체 심리적인 정보 그 대상자의 그 다음에 그런 지시사항을 가족이나 시설장 의료인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 말 그대로 관찰, 대상자의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질병의 어떤 변화, 신체 상태 변화 있죠. 그리고 투약 여부, 심리적 변화까지 이런 것들 잘 관찰하고 전달할 것은 빨리빨리 또 정보 전달자로서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벗 상담자는 효율적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이 이 말벗 상담자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7번 다음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첫째,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둘째,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보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자, 7번 문제는 키워드가 장교양보험의 표준 서비스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그 서비스 유형이 있죠.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고 뭐 기타 또 다양하지만 자, 여기서는 답이 신체 활동 지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상자의 신체에다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식사도 대상자한테 떠먹여 드리는 거니까 도와드리는 거니까 식사 돕기 신체, 그 다음에 이동 돕기는 다 신체에다가 적용하는 것이니까 다 신체 활동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준 서비스 그 유형 표가 있죠. 그걸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 요 위에 네 가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이니까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신체 활동 지원 있죠. 여기에 보면 몸 우리 개인위생과 관련한 거 있죠. 씻기는 거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고 목욕 도움 정도까지는 다 신체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는 것까지 개인위생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요 식사 도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이나 이동 도움 이런 게 다 지금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설 관련해서 도와드리는 거 있죠. 여기 다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에다 적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이 있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 해드리는 거, 치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활동은 외출 시 동행이 있고 또 일단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지원 서비스는 의사소통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상담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련한 전반적인 다 도움을 요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고 뭐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치매 관련한 서비스, 응급 서비스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을 눈에 익혀 두십시오. 문제 8번.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보기 1. 노인 공경 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자, 이 8번 문제부터는 우리 필기시험에 이제 세 번째 출제 단원입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자, 인권과 직업윤리 요 파트고 우리 필기시험에서 아주 다빈도 출제 단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특히 직업윤리 쪽은. 자, 그래서 여기 출제 빈도는 항상 10개 정도 언급이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8번에 우리 키워드가 학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학대 유형도 많이 나오고 학대 관련한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인을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인데 2번이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발생이 되면 부양자가 사회적 고립이면 되면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본인의 또 어떤 부양 부담이 증가하다 보면 학대가 발생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노인 공경 의식이 강화되면 학대가 아무래도 안 일어나겠죠.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낮고 그러면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면서 학대가 발생이 된다 보면 됩니다. 3번 노인의 자존중감 증진이 아니죠. 오히려 자존중감이 노인 스스로 본인의 자존중감이 낮고 또 본인 스스로 무기력한 경우에는 학대를 더 당하기 쉽고 그거를 또 어떻게 바깥으로 신고라든지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게 되겠죠. 4번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증가됐을 경우에 학대가 발생되기 쉽고 거기다가 어떤 스트레스가 증가되었을 때나 또 과거에 자녀와 좋지 못한 어떤 관계를 유지됐을 때는 학대 발생이 더 높다 보면 됩니다. 5번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가 아니죠. 이런 예방 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으면 오히려 잘 안 일어나는데 지원 서비스 체계 발전이 미비할 때 아무래도 더 일어나겠죠. 자, 그 외에 교재에 우리가 나와 있는 학대 요인을 보면 건강이 더 악화될 때, 노인의 건강이 더 중증일 때 학대의 요인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을 때,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에게 학대율이 발생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라든지 노인의 그 대처 능력이 낮을 경우에 학대 빈도는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9번.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보기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9번 문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노인 학대와 관련한 전문기관은 요 5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본인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전문기관의 역할을 한번 또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학대의 그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 요양보호시설 같은데, 이제 요양원 같은데, 자, 요양시설의 학대 사례의 확인과 그 개입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학대 사례에 대한 판정 자문을, 이제 해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학대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10번. 성희롱의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자, 10번 문제는 키워드가 성희롱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자주 좀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자,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하죠.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1번에는 그럼 자,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이거는 언어적인 게 아니죠.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뭐 밀착을 하는 것은 다 육체적입니다.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한다. 말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 언어적 성희롱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거니까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거겠죠. 그래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또 문자로 뭐 보낸다는 거,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건 다 시각적인 겁니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한다. 이건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11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아, 네, 어쩔 수 없죠. 자, 보기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자, 11번 문제는 키워드가 요양보호사의 기본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권리가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에서 좀 빈도가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기본 인권이 그래서 세 개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 인권 3개, 지금 요 11번 문제에서는 요 노동 관련한 권리 요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안 되죠. 그 노동시간은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까지 쉬고 뭐 휴식시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제한이. 그래서 이거에 노동과 관련한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노동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해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보장하고 노동 조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이 노동 관련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권은 자, 고용의 형태, 뭐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권. 이는 표현의 자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 종교의 자유, 신체의 안전 보장에 대한 권리가 이 자유권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문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아주 빈도가 높고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방임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이 방임은 결국은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고 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차별이죠. 그래서 차별 금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신념, 개인적 손해에 따라 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면 안 되죠. 이건 불법입니다. 자, 할인 행위라든지 추가 부담을 시키는 행위도 안 됩니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자, 거부한다고 우리가 거리를 두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자, 우리의 기본 원칙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가 기본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거부를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가족에게 뭐 정보를 또 묻는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5번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절대로 공유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비밀의 유지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3번 문제도 똑같이 직업윤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3번의 답은 3번. 그럼 1번은요.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면 안 되죠. 그죠? 뭐 분실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뭐 또 돈을 뭐 빌려줘도 안 되고 꺼줘도 안 되고 하여튼 돈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룬다. 보수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적극적으로 보수교육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되죠. 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 유도. 그래서 등급 판정이라든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는 원칙입니다.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했을 때 상비약을 임의로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전문가의 진단이 혹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거나 조언해서는 안 되고 약을 뭐 제공해서도 안 되고 혹시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책임자한테 그냥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시에 또 의료인에게 의뢰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상황.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보기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원칙은 우리가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문제 16번.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자, 16번의 키워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방법 중에 작업 환경 조성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당연히 어두우면 낙상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어두운 조명은 안 된다가 원칙이죠. 자, 1번에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쌓아두면 안 되겠죠. 걸리적거리니까. 자, 그래서 바닥에 물건이 많은 작업장이라든지 통로는 안 된다입니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자, 문턱을 설치하면 받쳐서 넘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평평하지 않은 바닥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자, 얇은 매트를 깔면 이게 잘 움직여서 미끄러지기 쉽겠죠. 그래서 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건 좋으나 얇고 또는 작은 매트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자, 물을 뿌리면 당연히 미끄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미끄러운 물기 있는 바닥은 안 된다가 조성 방법입니다. 문제 17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자, 17번 문제는요. 이제 그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관련한 그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감염 질환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항바이러스제를 우리 보통 투여하죠. 또한 미리 독감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 보면 되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독감 백신 맞는 거 아시죠? 자, 1번에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아니죠. 그죠?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그 다음에 3번 증상 발현 이후에 전파 위험이 있죠. 당연히. 자,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생한 지 5일 이상 이제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된다. 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없는데 할 이유가 없죠. 항바이러스 독한 걸 쓸 이유가 없고. 자, 이 4번 보기는 우리 뭐와 관련한 내용입니까? 자, 피부계 감염 질환이 옴 있죠. 옴. 자, 옴에 관련한 우리 치료 방법이죠. 그죠?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름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회복기에 다시 또 증상이 발현해서 재발되면서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정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 직정벽의 탄력성 감소. 자, 18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아예 큰 단원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자, 제2장 이제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요 파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출제 빈도는 평균 14개입니다. 그래서 이쪽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크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파트인 자, 소화기계 파트가 먼저 나오죠. 자, 그래서 소화기계에 관련한 요 노화에 따른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죠. 직정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뿐만 아니라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이렇게 텐션, 긴장도도 줄어들면서 변실금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번 위액 분비가 증가. 자, 증가하지 않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이제 분비가 다 감소되죠. 자, 그래서 분비도 그리고 위액의 산도도 다 저하가 되어서 소화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번 간의 약물 대사가 증가되지 않죠. 당연히 간 기능의 저하로 간에서 그 해독하는 그 능력들 있죠. 또 대사하는 능력, 약물 대사와 그 해독하는 제거하는 능력들이 다 떨어진다 보면 되죠. 3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증가될 일은 없고 자 감소합니다. 자 췌장의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췌장에서 뭐 인슐린이나 호르몬도 분비가 되지만 소화효소, 아밀라제, 리파아제 하는 이런 소화효소도 분비가 되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소되니까 리파아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분비가 떨어지다 보니 지방 흡수력도 같이 감소가 됩니다. 자, 4번 구강 건조증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자, 타액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증가한다 보면 되죠. 자, 그러니까 타액 또한 또 우리 아밀라제, 우리가 이 소화 효소다 이기죠. 그러니까 타액의 분비가 저하되니까 소화력의 저하도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자, 19번의 문제는 자, 우리가 그 기초지식에서 노화의 변화와 질환 파트가 제일 처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노인성 질병의 이제 전반적인 특성은 아주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1번에 질병의 경과가 짧다. 짧을 리가 없습니다. 자,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잘 동반됩니다.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지 않고 자, 재발이 빈번하다. 그죠? 4번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자,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잘 발생이 되어 자,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자, 쉽지 않습니다. 구분이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노인성 질병의 특성을 보자면요. 자, 신장의 기능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우리 장기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노화로 인해서. 근데 신장의 기능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우리 몸에 그 대사산물 찌끄레기를 빨리 이제 빼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자, 이게 이제 초래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의식장애도 올 수 있고 심장의 수축, 제대로 뛰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심장이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경의 이상 같은 게 올 수 있고
뭐 또 떨림도 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우리 모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같은 이 모든 먹은 것에 대한 대사산물 찌끄레기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배설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물의 그 찌끄레기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오래 남는 거죠. 체내에. 그러면서 약물의 중독성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질환에 의해서도 의식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가볍다고 조금 여겨지는 자, 폐렴과 설사에 의해서도 우리가 의식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폐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섭다 보시면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0번.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보기 1. 배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자, 20번 문제는 자,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도 천식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것에 발작하는 요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발 요인. 자, 답은 4번이고 성분 스트레스도 우리가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배포의 팽창. 자, 배포는 팽창되는 것이 당연히 좋죠. 자, 우리가 호흡기의 제일 마지막 구조는 볼록볼록 포도처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배포로 되어 있고 이게 볼록볼록 공기 주머니가 굉장히 팽창이 잘 되어야 요 사이사이에 가스 교환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서 자, 우리가 호흡곤란이 이제 생기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팽창되면 좋은데 오히려 팽창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노화로 인해서 우리 배포의 요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볼록볼록 이렇게 팽창되지가 잘 않고 쪼그라든다 보면 돼요. 그래서 가스교환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좀 호흡곤란이 더 유발된다 보면 되죠. 자, 그리 되면 또 염증이 또 반응이 또 올라갑니다. 자, 2번 기관지 확장. 자, 기관지 확장은 아니고 우리 천식의 정의 이 질환의 정의를 보면 자, 기도에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부종이 오고 기도의 협착으로 인해서 이게 폐쇄성 폐질환이거든요. 천식은. 자, 그래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확장은 아니고 자, 협착과 부종이다 보면 됩니다. 요인이. 3번 기침 반사 증가. 자, 증가되면 당연히 좋죠. 이제 미세먼지를 충분히 빼낼 수 있으니까 이물질을. 근데 기침 반사의 감소. 그 다음에 섬모 운동의 저하. 둘 다 해당이 되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 미세 물질을 필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 당연히 이건 좋죠. 근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온도나 습도가 갑작스럽게 확 바뀌는 거 있죠. 예를 들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있다가 그 새벽 공기 차온데 갑자기 확 나갔을 때 그 기도에 근육과 혈관이 확 수축이 오면서 갑자기 막 쌕쌕 이렇게 기도 협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유발 요인을 보면 자, 감기라든지 비염과 같은 이런 어떤 호흡기계 염증에 의해서 천식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꽃가루 먼지, 진드기, 동물의 그 털 있죠.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거 그리고 대기 오염, 황사 이런 거, 매연, 담배 연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극적인 어떤 냄새 있죠. 뭐 향수라든지 자극적인 거. 자,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십시오. 문제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자, 21번 문제는 심혈관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고혈압이 우리가 언급이 되죠. 자, 이 내용은 지금 혈압에 있는 전반적인 우리 관리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보기가 3번 같은 보기 이게 잘 언급되지 않던 보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따 요번에 언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소리고 자, 우리가 그래서 막 계단을 막 올라왔다든지 뭐 급하게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바로 측정하지 않죠. 좀 쉬었다가 10분, 15분 이상 쉬었다가 안정된 상태에서 맥박이 안정되고 했을 때 우리가 혈압을 재야 오히려 혈압이 조금 정상이지 아니면 막 바로 올라가면은 막 수축이 혈관이 막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혈압이 좀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간이라든 측정 시간 또 자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아시면 되고 자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현분을 섭취한다. 자 우리가 고혈압에는 우리가 저염식이가 기본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하루에 6g, 소금은 염분은 6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자, 포화지방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불포화 오히려 지방을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것이 주로 자 동물성 지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동물성 지방에 포화지방산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 보면 되죠.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거. 자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되도록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자 과일, 야채 위주로 저지방 유제품 이런 것들 위주로 섭취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안 되죠. 우리가 임의로 중단해서 안 됩니다. 자, 고혈압이 조절되는 것은 약을 먹기 때문에 고혈압이 조절돼서 정상을 그나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단하면 바로 또 2, 3일 있다가 약발이 이제 떨어지죠.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뒷골이 땡기고. 자, 어쨌든 임의로 중단해서도 안 되고. 자, 운동은 뭐 꾸준히 해야 되겠죠. 혈관의 그 탄력성을 위해서. 그래서 처방대로 우리는 복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가 아니죠. 자, 고혈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개로 나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고혈압은 요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태성 고혈압은 어떤 다른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혈압은 요 속발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속발성. 자, 이게 대부분을 이루는 게 아니죠. 5에서 1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은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관련 요인으로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흡연이라든지 음주, 스트레스, 뭐 짠 음식, 뭐 우리 음식들, 그 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요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 이게 아니고 자, 속발성이 아니고 본태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22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자, 22번 문제는 자, 전립선 비대증 관리 방법이고 자, 이것은 비뇨기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자, 우리 비만 또는 혈액순환의 저하는 우리가 그 전립선을 우려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음식은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성생활을 금한다. 자, 금할 건 아니죠.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정기적인 성생활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액을 충분히 이렇게 분비를 해야 그 전립선이 비대가 커지지 않는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자, 음주는 우리가 혈관을 또 확장시켜서 그 전립선을 더 크게 비대가 더 비대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여름, 더운 여름에
엄청나게 뭐 술을 많이 막 마셨다. 그럴 때는 막 전립선이 더 심해져가지고 소변이 아예 한 발도 안 나와가지고 뭐 응급실 실려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주는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그럴 순 없죠. 이런 거는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전립선 비대가 오면 심해지면 소변을 보고 싶어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게 아니고 눌려 그래도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그 병원에 가서 그 소변을 빼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우리 전립선 비대의 증상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또 긴박뇨라고 하죠. 절박뇨. 그러니까 소변을 못 참습니다. 양은 작게 나오는데 어쨌든 소변을 못 참아. 그래서 찌찌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박뇨, 절박뇨, 그 다음에 빈뇨,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지 못하는 것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5번에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자,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늘리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그래서 운동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23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보기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자, 23번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자, 골다공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골다공증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또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1번 걷기 운동은 결국은 무슨 운동이냐면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죠. 체중을 실어서 우리가 근육과 뼈에 자극을 주어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해라 라고 되어 있고 2번 주기적인 뭐 냉요법 이 냉요법은 우리가 뭐 특별히 해당 사항은 없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을 보면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골 또는 너무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초래가 되면 오히려 골다공증, 칼슘이 다 빠져나가면서 또 부족해서 골다공증을 초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외선을 차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D의 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외선을 반드시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피부에서 우리 자외선을 쬐우면서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이 혈전 예방 약물은요. 복용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약물은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이 되죠. 요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혈전 예방 약물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오래 복용했을 때는 그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유발된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도 저체중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지하면 안 되죠. 저체중 또한도 우리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골격이 너무 약하고 저체중은 안 된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교재 걸 정리해보면 자, 금주 금연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카페인 우리는 칼슘에 또 우리가 칼슘을 많이 뺀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카페인의 섭취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폐경 자, 우리가 그런 갱년기에 칼슘의 흡수가 또 떨어집니다. 성호르몬의 감소로. 그래서 심할 때는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도 투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해당이 되죠. 칼시토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여튼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음식 섭취 또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24번. 대상자의 피부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기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자, 24번 문제는 자, 피부계에 그 변화, 노화로 인한 피부계 변화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특히 여기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변화 말고 비정상적인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부에 기본적인 건조증이 다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으로 가려움증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우 심하면서 또는 뭐 발적까지 있어 벌겋게 자, 발적까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피부염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합니다. 자, 1번.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이거는 노화로 인한 변화, 정상적인 변화 맞죠? 자, 노인성 반점인 갈색 반점이 생기고 또는 또 검버섯이라고 하는 회색 이런 점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 노화로 인한 변화죠. 자, 왜냐면 피하 지방과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서 건조하면서 어떤 주름이 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참 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3번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당연히 떨어지죠. 자, 건조해지고 또 표피가 얇아지면서 탄력성이 더 떨어져서 처집니다. 그죠? 5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도 노화로 인한 변화 맞죠? 자, 거기다가 모근에서의 멜라닌 세포에서의 멜라닌 색소가 분비가 줄어들면서 그 탈색이 일어나죠. 그래서 흰머리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추가적으로 보면 피하지방이 우리가 감소가 일어나서 우리가 좀 저체온, 피하지방으로 인해 이렇게 체온을 좀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피하지방이. 근데 이제 감소가 되니까 추위에 노출되면은 한기를 잘 탑니다. 그래서 저체온이 되기 쉽고 오한이라든지 또는 이제 압박, 이제 피하지방이 없으니까 쿠션 역할을 못하니까 압박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특히나 그 욕창이 잘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자, 25번 문제는 자, 심리정신계 질환 중에서도 선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선망이 우울증보다는 좀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전에는 이 선망과 관련한 요 진압력 유지 방법, 우리가 관리 방법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이 선망 요 내용을 이 문제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언급이 됐네요. 보니까. 자, 우리 선망이인 경우에는 우리가 진압력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진압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걸 계속 이제 인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주는 게 4번이 답이 맞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낮에 커튼을 치면은 낮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어둡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이 지금 낮인 것을 알게 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몇 시입니다. 지금 뭐 식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또 3번에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자, 이거는 진압력 유지 방법과 관련된 게 아니고 선망 대상자의 개인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인 정체성이 또 상실하기 때문에 선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새 친구를 사귀면 더 정신이 없거든요. 새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접촉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자극을 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안감도 또 높아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가족의 방문은 어찌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다.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은 자주 방문을 격려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접촉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자, 이거는 또 우리 선망의 관리 방법 중에서 야간 혼돈 방지를 위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혼돈, 선망이 더 심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밤에 창문을 열어두면 안 되고 오히려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둡니다. 그러니까 밤인 것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튼을 치고 불을 좀 켜둬서 오히려 불안감을 또 감소시키는 야간 혼돈을 방지한다 보면 되죠. 문제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자, 26번 문제는 자, 감각기계 요 파트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시각 파트의 노화로 인한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각막 반사의 저하로 인해서 그 손상이라든지 눈의 손상 또는 감염에 둔감해지면서 오히려 손상, 감염에 더 잘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자, 안구 건조증이 온다고 그랬죠. 수분량이 우리 신체의 수분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다 보니까 눈물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고 건조하고 뻑뻑해집니다. 그 인물감도 막 느끼기도 하고요. 자, 3번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자, 증가 안 하죠. 오히려 축소되죠. 자, 60세가 되면 20세에 비해서 우리가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 20세에 비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3분의 1 정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침침하죠. 침침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밝은 것을 좋아하고 밝은 색깔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리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줄어듭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눈부심도 심하고 우리 백내장의 증상 중에 또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시력의 저하도 오고 뭐 노안 뭐 이런 것도 있고 백내장으로 인한 또 시력 저하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수능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직사광선이라든지 너무 또 컴컴한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5번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아니죠. 오히려 노안으로 인해서 초점 능력이 상실되어 노안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7번.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보기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하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자, 27번 문제는 우리가 그 기초지식 그 제2장에서 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이라는 단원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영양 관리 부분에서 자,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뭐 질환이 있었고 또 제한해야 되는 제한해야 되는 질환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염증성 질환들은 다 수분의 섭취를 권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호흡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교재에 나온 거 정리해 보면 자, 여기 염증성 비뇨기, 그러니까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도 염증 그 끼를 빨리 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액 맞는 것도 수분 섭취를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그런 행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광염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호흡기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을 빨리 빼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래를 또 딱 끈끈한 가래를 액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수분을 권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협심증, 당뇨. 우리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다음이 있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계속 해이죠. 먹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혈심증도 우리 끈끈하게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전에 의해서 협심증 또는 고혈압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에 우리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28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 자, 28번 문제는 당뇨병의 증상을 물어보는데 대표적인 증상. 자, 이게 영양관리 파트에서 지금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거는 질환 파트에서도 당뇨에서 증상에서 우리가 보면 나오는 거죠. 자, 당뇨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다음,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먹히는 거 다음. 자, 그 다음에 다뇨.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다뇨. 그 다음에 혈당이 혈중에 높아서 그게 신장을 통해서 말 그대로 당뇨. 소변에 당이 다 빠져나오다 보니까 나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식.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체중은 감소됩니다. 오히려 당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통이라든지 혈액순환의 저하로 두통, 또 시력 저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뇨병 이렇게 망막병증이라든지 당뇨로 인한 눈의 합병증들도 많이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온몸에 당뇨로 인해서 혈당이 높아서 오는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당뇨가 또 계속 지속이 되면 혈관염, 만성 뭐 신경염 이런 것들이 오면서 상처 치유 지연이 오고 그다음에 감각, 신경의 감각의 저하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나도 발 같은데 아픔을 못 느껴서 그 괴사가 되면서 뭐 발가락 같은 게 뭐 잘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절단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합병증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문제 29번.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자, 29번 문제는 운동관리 부분에서 언급이 되었고, 자,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한 문제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번 관절의 뻣뻣함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럼으로써 관절의 가동, 그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움직임의 제한이 전체 몸을 움직이는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3번 폐 조직의 탄력성은 아까도 나왔지만 감소된다고 했죠. 배포의 탄력성의 감소로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서 가스 교환량이 줄어들어서 숨이 차다. 이렇게 보면 되죠. 특히 또 흉곽도 위축이 되면서 어깨가 있고 좁아지면서 흉곽이 강직이 오죠. 그리고 호흡 근육이 위축이 또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가슴이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서 어쨌든 심호흡이 좀 어려워진다 보면 되죠. 그래서 더더욱 숨이 찹니다. 그래서 운동이 좀 더 어려워진다. 자,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은 당연히 감소됩니다. 자, 수축력은 감소되는데 심장 근육량은 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근육은 커지면서 수축력은 잘 짜주지는 못하고 탄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혈액순환량이 한마디로 줄어들면서 우리 온몸으로 혈액순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산소나 영양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쉽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당연히 감소되어서 뭐가 낙상이 더 우려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타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보면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 시력의 감소로 인해서 잘 못 움직이고요. 또 두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운동과 낙상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그 낙상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또 제한이 올 수 있고 또는 심리적인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오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3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자, 30번 문제는 약물 사용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 격에서의 노인의 특성은 자, 3번이 맞죠? 자, 1번.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자, 즉시 나타나진 않겠죠. 자, 흡수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약물의 효과도 늦어집니다. 지연됩니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자,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뭐 산도도 줄어들고 하면서 우리가 소화력이 줄어든다고 감소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약물의 흡수율도 당연히 감소됩니다. 4번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빠르게 배출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전체 혈액 순환량이 줄어들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당연히 줄어들고 자 그리 되면서 혈액 내 충분히 그러니까 찌꺼기를 배설을 못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약물의 찌꺼기가 오래 혈중 내에 유지가 되면서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물의 중독성에 더 잘 노출이 됩니다.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 견디기 힘들죠. 여러 가지 또 통증들이 있다 보니까 인내심의 부족으로 약물의 의존성이 증가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해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자, 31번 문제는 예방접종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예방접종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면요. 자,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이다. 그죠? 매년 1회 우리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주는 것이 안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우리 아시죠? 이것도 참 잘 나오는 거죠. 자, 기본 1차 맨 처음 접종하는 기본 접종은 요 세 개를 세트로 접종을 한번 해주고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파상풍요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하면 됩니다. 매년 10년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폐렴구균은 그 65세 이상의 1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50세에서 64세 요 때라도 자, 1회 또는 2회 정도 접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65세 이상 일때 1회 맞든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신분들은 그 전에 맞든 어쨌든 1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보기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자, 32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또 단원이 또 전환이 확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요양보호 강론에서 자, 기록 및 업무 보고 요 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출제 빈도가 평균 2개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 32번은 좀 신속하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어떠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교재에. 그 정리하시라 이 말인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치매의 섭식장애, 그죠? 그 섭취와 관련한 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식증, 먹지 않아야 될 걸 먹는 거 이런 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지금 상태 변화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업무 보고 시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처럼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즉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가 필요할 때는 또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뭐 파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도 숨기면 안 되고 당연히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타 응급사고 같은 게 터졌을 때도 즉시 보고가 필요합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장기 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자, 33번 문제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기록의 종류가 우리가 그 표에 나와 있죠. 네 가지가. 자,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듯이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인수인계서라고 하는 거, 요것도 요양보호사 기록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요. 자, 상태 기록지, 상태, 대상자의 섭취, 배설, 목욕 등등과 관련한 상태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보고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내용과 그 대응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이제 기록해 두는 것이 요 네 가지가 지금 요양보호사의 기록 종류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1번, 2번,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타 전문직이 기록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기 요양 이용 계획은 급여 제공 계획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죠. 타 전문직, 뭐 기관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그 다음에 대상자의 욕구 평가는 욕구 사정이라는 그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 기록을 해야 되고 5번 사례회의 검토 요구는 사례회의록이라고 하는 곳에 또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언급되었으니까 또 정리는 하십시오. 문제 34번. 다음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기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입니다. 자, 34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우리 필기시험의 마지막 출제 단원입니다. 요양보호 강론에서 이제 임종요양보호 파트죠. 자, 여기에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자, 이게 지금 34번의 키워드는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키워드인데, 자, 이 문제가 최근에 자꾸 출제가 좀 자주 되네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임종 전 요양보호에 우리가 해당되는 활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나이와 그 자격 조건이 좀 있죠. 효력이 발생하는 작성 원칙이 뭐냐면 일단 말기 환자이고 자, 그다음에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이죠. 65세 그다음에 간암 환자. 그죠? 그리고 직접 작성을 했죠. 자, 그리고 요 의향서는 작성을 한 후에 가만두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 기간이 있죠. 따로 그 등록 기간에 등록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의향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뭐냐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이런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제가 시술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의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자, 35번 문제는 필기시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임종징후. 자, 신체적 변화를 물어보는 것이죠. 답은 5번이고, 자, 그러면 이런 호흡이 불규칙적이면서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면서 거기다가 가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르그르그르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자, 1번에 동공이 축소된다. 아니죠. 동공이 축소되지 않고, 그러니까 뇌에 이제 손상이 오면서 동공이 확장, 풀립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그래서 시신경의 대강 반사, 빛을 이렇게 비췄을 때 이렇게 동공이 확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죠?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소변량이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우리가 임종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수분 섭취량도 줄고,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량도 줄기 때문에, 자, 소변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겠죠. 혼미해지면서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자, 그래서 증가한다. 자, 그러면서 의사소통과 어떤 적정한 반응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혼돈과 또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반복된 어떤 행동을 계속한다.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번,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안 느껴지겠죠. 피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피부가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피부색은 버렇게 시푸르죽죽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자, 이 외에 추가적으로 또 신체적 변화를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혈압 저하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혈액순환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소변에 실금과 실변이 나타납니다. 그 항문이 열리면서 그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근력이 떨어져서 열리면서 실변, 실금 그 다음에 위장장애 이제 소화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음식과 물의 섭취가 불가해서 나중에 뭐 스프레이도 뭐 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다 그죠? 자, 이런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연님들 긴 시간 동안 필기 35문항 풀이를 함께 하시느라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좀 취하시고 자, 실기 문제 풀이에서 또 보입시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